네, 그래서 568페이지에 결산 문제 1번. 1번은 경과이자 125만 원을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분계를 일반 전표 12월 31일 대변의 이자 수익 125만 원. 차변에 이것은 우리가 이번 결산 때 받은 이자가 아니고 매년 6월 30일 날 이자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때는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죠. 미수 수익. 미수 수익이라는 자산으로 잡아둡니다. 125만 원. 미수수익에 기업은행 코드를 넣어도 상관없어요. 네. 넣어주면 더 정확한 거죠. 네, 여기서는 자료에 거래처가 기업은행이라는 자료가 있으니까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앞에 여기 기업은행이라는 거래처 코드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이 문제는 미수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거래처별로 관리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여기 은행 거래처가 있으니까 기업은행으로 해주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결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 결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고 있으며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전액을 설정한다. 기말 현재 퇴직금 추계액 및 당기 결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다음과 같다. 이랬습니다. 자,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생산부는 3,500만 원, 3,800만 원인데 기설정되어 있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5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생산부의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얼마가 부족하느냐? 700만 원 부족하니까 700만 원을 추가 설정할 때 부서가 생산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퇴직급여를 500번대 퇴직급여로 해줘야 되죠. 그 다음 관리부 퇴직급여 추계액이 2,100만 원인데 충당 부채가 현재 결산일 현재 1,500이 있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이 부족하죠. 이것도 600만 원. 600만 원을 추가 설정해야 돼요. 이때 대변에는 퇴직급여 충당 부채지만 차변에 오는 퇴직급여 비용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그거는 800번대. 그래서 차변은 500번대 퇴직급여와 800번대 퇴직급여로 구분이 되어야 되고 대변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하나로 해두면 됩니다. 이건 수동분계 문제가 아니라 자동결산 문제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입력을 할 때 요거는 제조원가 쪽에 여기는 판매관리비 쪽에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700과 600으로 나누어서 입력하겠습니다. 수동분계 한다면 그렇게 전표를 만들어서 입력하면 돼요. 자, 자동분 결산자료 입력에다 우리는 입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00, 600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자, 기말 재고자산 현황. 여기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 제품은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해서 요거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 전표 추가 누르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손익대체분계를 하겠습니다. 요 날짜 2개 입력하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결산자료 입력은 들어갔으면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을 하시고, 자, 먼저 그 원재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부터 입력을 할까요? 2,7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무비로 내려왔으니까 노무비에 보면은 거기 퇴직급여라고 있어요. 이 퇴직급여가 제조원가 퇴직급여입니다. 노무비. 자, 그래서 노무비 안에 있는 괄호 2번의 퇴직급여 여기에다가 700만 원을 입력한다. 아니, 700이 아니라 그렇죠. 1300이네. 1300. 제가 계산 잘못했네요. 예, 1300만 원. 1300만 원. 자,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은요. 아래로 내려가면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3200만 원 입력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서 광고 선전비 아래에 보면은 반괄호 2번에 퇴직급여라고 있어요. 가로 열고 전입액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다가 600만 원이죠, 여기는. 예. 예, 그러면 이제 다 입력했습니다.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시고 예 확인. 그런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겠습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날짜 2가지 입력하고 손익대체분계 해주면 되는데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거에서는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불러오게끔 해야 됩니다. 처분 예정일은 2024-03-31이고 전기의 처분 확정일은 2023-03-31입니다. 그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를 누르는 거예요. 전표 추가 확인. 네. 그러면 자동결산 문제에서 손익대체 문제까지 분계 문제까지 잘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무수행평가 21번부터 35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경비 등의 송금 명세서에 반영되는 거래 총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작성했던 거래가 있었어요. 자, 결산재무제표에 경비 등 송금 명세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거래 총액이다 하는 것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0만 원, 20만 원 두 개 더한 거. 우리가 입력한 것은 여기 강남부동산의 중개수수료 80만 원을 입력했었고요. 기 입력되어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22번.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하시오. 지급보험 현황을 조회해가지고 3, 4분기에 상환 예정인 지급보험 총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회계 메뉴에 가서 금융자금관리에 있는 지급보험 현황에 가가지고 만기일별 만기일을 여기다 입력합니다. 7월부터 9월이니까 2023-07 엔터. 또 엔터 치면 2023 09 엔터. 네. 엄구분에서는 전부 그냥 엔터를 치십시오. 자, 그래서 요 기간이 만기 기간을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만기일 탭에서 조회를 하면 요 한 건밖에 없습니다. 12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번 월계표 조회 문제입니다. 1월에 발생한 수수료 비용의 금액은 얼마인가? 자, 월계표 가가지고 하면 되죠. 월계표 가셔서 월계표 탭에 가서 1 엔터 1 엔터. 수수료 비용 괄호 열고 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판매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응? 아, 좀 내려가야 있네요. 네, 수수료 비용 100만 원 됐습니다.
다음 24번 거래처 원장 조회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거래처 원장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보통 예금의 국민은행 입금액. 그러면 1 엔터 3 엔터 103번 보통 예금하고, 거래처에서는 그냥 보통 예금 거래처 많지 않으니까 모두 봐서 여기서 국민은행 것만 우리가 따로 보면 됩니다. 국민은행의 입금액이다 그랬어요. 입금이라는 것은 차변이 입금액이거든요. 출금은 대변이고, 그래서 입금액은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내야 돼요. 51480 000 이것을 복사해서 붙여내야 되겠다. 51480 000. 25번은요.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는데 1월부터 3월에 발생한 보통예금 국민은행의 출금액은 얼마냐. 지금 바로 그 옆에 있는 숫자 대변에 있는 거 105-372-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6번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하라고 그랬어요. 당기에 발생한 제조경비 중 차량 유지비의 금액은 얼마냐. 자,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를 엽니다. 손익계산서 밑에 있죠. 1월부터 12월로 그냥 작성해야 돼요. 기간이 아니네요. 12월로 그냥 작성하시고, 이게 1월부터 12월이 됩니다. 12월로 작성하면. 제조경비 중에 차량 유지비 여기 있죠. 854만원,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7번 제조원가 명세서 조회 12월 말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 단기 완성품 제조원가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맨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우리가, 이게 완성품 제조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제품이니까 완성품이죠. 만드는 중에 있는 것은 제공품이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383-923-963이 되겠네요. 383-923-963이 단기 제품 완성품 제조원가고, 그 다음에 28번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총액은 얼마냐. 손익계산서를 열어가지고 12월로 작성해서 판매관리비 여기에 있는 거죠. 199-737-69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다음에 29번은 손익계산서 조회에서 단기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중 접대비 금액은 얼마인가 물었어요.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3579-500. 그 다음에 30번 단기에 발생한 이자 수익 총액은 얼마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영업 외 수익에 여기서 이자 수익을 찾으면 되죠. 3810-000이 되겠습니다. 31번 손익계산서 조회 1사분기의 거래 내역 중 손익계산서의 정부 보조금 계정으로 반영되는 정부지원금 총액은 얼마냐. 영업의 수익으로 보는 정부 보조금.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지금 불러져 있는데 여기를 3월로 바꾸시고 3월로 작성하라는 거죠. 손익계산서 표준용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표준 괄호 열고 법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게 표준용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손익계산서 양식이
이 열거식으로 쭉 돼 있어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또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는데 영업의 비용의 그 정부 보조금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정부 보조금 여기 24번. 영업의 그렇죠. 영업의 비용이 아니라 영업의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영업의 수익이 어디서부터 영업의 수익이냐면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여기서부터가 로마자로 6번 여기 영업의 수익 여기서부터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임대료, 유가증권 처분이익, 매출채권 처분이익이 쭉 나가잖아요. 거기서 밑으로 좀 한참 내려가면 정부 보조금 수익이 있었습니다. $300만 있죠. 다음에 32번 12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근데 굳이 여기 와서 안 찾아보더라도 그냥 우리가 많이 그동안 봤던 과목별의 영업의 수익의 정부 보조금 뭐 여기서 찾아도 됩니다. 다음에 32번 재무상태표조에 12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얼마냐? 예, 재무상태표를 조회해가지고 12월로 조회를 해서 외상매출금의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이거를 복사해야 돼요. 832178,635. 그러면 이것이 답일 때는 뭐냐? 예, 장부금액, 외상매출금의 순장부금액이 얼마냐 했을 때는 대손충당금 300만 원 뺀 거를 우리가 외상매출금의 장부금액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무상태표에서 외상매출금의 요 금액이 유동자산에 더해지는 거예요. 이 금액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이 반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금액도 관리를 해야 돼요. 원장이 있으니까 거래처별 원장, 매출 외상 매출금의 원장 여기 장부에는 이 금액으로 지금 기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두 개를 다 관리하는데 재무제표에 반영될 때는 이 순장부금액 요것이 반영이 된다. 그냥 외상매출금 잔액이 얼마냐? 그러면 대손충당금 빼기 전에 요 잔액, 대손충당금을 차감하기 전에 잔액이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되는 것이다. 33번이죠. 12월 말 기계장치 잔액은 얼마냐? 그래서 또 이제 유동자산, 유형자산으로 내려가면은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의 기계장치 있죠. 273, 200, 000을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돼요. 12월 말 미지급금 잔액은 얼마인가? 미지급금은 유동부채에 있는 거예요. 197-809-269네요. 마지막 문제 12월 말 2월 이익여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미처분 이익여금 이겁니다. 875-274-975 3번에 답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아서 23점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23점. 다음은 근로소득관리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인사급여 자료이다. 자료 설명을 참고하여 수행과제를 수행하시오.
가족관계 증명서에 의한 사원 등록 문제입니다. 자, 가족관계의 본인은 하혜란이 그러니까 회사 직원이고요. 모친, 배우자,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회계팀에서 근무 중인 관리직 하혜란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하혜란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배우자인 이순신이 세대주로 되어 있답니다. 사원 등록 메뉴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작성하시오. 자, 이 명세를 다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자료 설명을 보면서 수정하시면 되죠. 인사급여 메뉴에 가서 사원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맨 처음에 있는 사원 하혜란이 아까 세대주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보이는 거 고치고 가겠습니다. 세대에서 0 해주시고 그러면 부녀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자료 더 보고요. 자, 연말정산관계 정숙희는 소득자의 직계존속이죠. 주민번호가 480405 2649470 배우자 3번 이순신 731010 1774915 자녀 4번 자, 입력을 일단 다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료 설명을 이제 따져 보겠습니다. 자, 세대주는 배우자인 이순신이 세대주이므로 하혜란의 세대주를 지웠습니다. 자, 하혜란의 종합소득 금액은 2,900만 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본인이 여성인 경우에 배우자가 있으면은 부녀자 추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3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총 급여가.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 2,900이니까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부녀에다가 1번 넣으셔가지고 동그라미 표시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숙희는 일용근로소득 9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일용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친의 소득은 없는 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두면 되죠. 그러니까 다음 이순신 배우자죠. 근로 능력이 없는 국가 유공자이며 별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국가 유공자 여기 장애 코드를 이용해야 돼요. 자, 이순신의 장애 코드에다가 2번 넣어주세요. 2번. 다음에 이수혜. 자, 이찬호가 먼저 나왔네요. 이찬호는 23년 대학교를 자퇴하였으며 소득은 없다. 네, 그래서 이찬호가 나이가 20세가 넘었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은 없지만 나이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의 부라고 나오면 되고, 이수에는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며 소득이 없습니다. 이수에도 1억 이대로 두면 됩니다.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한 요 내용과 정답지 모의고사 2회의 근로소득관리에 있는 정답지가 770페이지에 있어요. 770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니 똑같습니다. 네, 이렇게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평가 문제를 하게 됩니다. 36번부터 평가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하에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기본공제 대상 인원수 본인 포함 총 몇 명이냐 그랬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냐면 인사급여의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가셔가지고 코드를 더블 클릭을 해서 하에란 확인 이렇게 불러놓고 이걸 보면서 맞추면 됩니다. 자,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2명, 4명이 되겠죠. 다음에 37번 하에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조회해서 25번 배우자 공제 대상 금액은 150만 원입니다. 요게 답이에요. 다음에 26번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이거는 2명에 대해서 300만 원이 답입니다. 다음 39번 문제 27번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 금액 물었죠? 예, 100만 원입니다. 40번 문제는 28 장애인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예, 배우자 거 200만 원 있었습니다. 다음 41번은 29번 부녀자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50만 원이죠. 50만 원이 답이고. 그 다음에 42번 57번 자녀 세액 공제 대상 금액은 얼마냐? 자녀 세액 공제 15만 원. 네, 15만 원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근로소득관리 문제, 사원과 부양가족 등록 문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중도 퇴사자의 원천징수 문제입니다. 5월의 급여 자료입니다. 생산부 조민주 사원.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 생산부 조민주 사원은 5월 25일에 퇴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라는 거예요. 중도퇴사자 정산 시 기록되어 있는 자료 이외의 공제는 없는 것으로 한다. 예, 이거 외에는 없다. 이거 추가해야 되겠네요. 자, 수행과제 1번 보면 조민주 사원의 퇴사일을 입력하시오. 자, 퇴사일 입력하는 곳에다가 5월 25일, 23년 5월 25일로 입력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이라는 메뉴에 가야죠. 조민주 클릭하시고 20번 여기 항목에다가 입력하죠. 2023 0525 날짜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행과제 2번 공제 등록에 600번 건강보험료 정산, 601번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 예, 공제 등록에 이 두 가지를 등록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코드는 자동으로 순서대로 600, 601번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인사급여에
급여자료 입력에 가서 곧바로 여기 수당 공제 등록 탭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공제 등록 탭을 또 클릭을 해서 농특세 밑에다가 그냥 입력하면 600, 601 이렇게 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건강보험료 정산 엔터. 여기에 공제소득 유형에서 이거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확인 이렇게 해주면 돼요. 급여에서 여하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이라고 입력해야죠. 여기에도 공제소득 유형 코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은 4번 확인, 급여에서 여하고 내려오시면 되죠. 그래서 공제 등록 2건 잘 했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 수행과제 3번을 읽어보면은 5월 분 급여자료를 입력하고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이용하여 중도퇴사자 정산 내역을 급여자료에 반영하시오. 단 1번 급여로 선택한다. 자, 그러면 이제 귀속 연월을 5월로 선택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로 하신 다음에 지급일에다가 2023 0525를 입력하죠. 그리고 나서 조민주 사원을 지금 이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퇴사 날짜를 입력했기 때문에. 자, 조민주를 클릭하고 기본급 250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 엔터로 내려가 가지고 건강보험료 정산에다가 15,210원을 수동으로 입력해야 돼요. 15,210원. 그리고 장기 요양보험료 정산에는 1,050원. 그리고 소득세에서 엔터를 쳐보면은 네, 이렇게 연말정산 중도 정산하는 팝업 창이 나와요. 그래서 밑에서 반영 단추 누르면 정산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이 끝났다는 여기 중도 입력 단추가 만들어지죠. 만약에 자동으로 안 나타났다 그러면 여기 중도 퇴사자 정산 요 버튼을 눌러서 반영 단추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문제가 3번 수행과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이 있죠. 5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조정대상 환급액은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할 것. 그냥 놔두면 다음 달로 2월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월부터 5월, 지급기간도 5월부터 5월,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되고요. 아까 다음 달로 2월 하기로 한다 그랬잖아요. 조정대상 환급액. 여기 보시다시피 조정대상 환급액이 124,890원. 요 환급액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20번에 보면은 차월 2월 환급액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걸 이번 달에 5월 달에 환급을 안 받고
6월로 2월 시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월 달에는 이제 중도 퇴사자가 없으면은 납부해야 될 세액이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납부할 세액에서 요걸 뺀 나머지를 납부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여기에 이제 다음 달에는 요게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에 납부해야 될 세액이 다시 계산되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대로 두면 된다. 저장 단추 눌러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문제 끝내고 그 밑에 43번 평가 문제부터 세 문제 풀어야 되죠. 자, 조민주 5월 급여 자료를 조회해서 중도 퇴사자 정산을 통해 반영되는 공제액의 합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네, 급여 자료 입력에서 조민주의 공제액 계를 물어봤어요. 요거죠. 11만 3,860원. 다음은 44번 5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조회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5번 총지급액 A10은 얼마냐. 5번 총지급액 네, 여기죠. 5번 총지급액이 A10이 이거죠. 네, 그래서 1250만 원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45번 18번 조정대상 환급액은 얼마냐 이거죠. 이거 물어봤어요. 124890 이렇게 해서 중도 퇴사자 원천징수 문제 다 해결했고 574쪽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및 이외의 자료를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무직 나진수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현황은 사전에 입력이 되어 있다. 부양가족은 나진수와 생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탭에 입력하라는 것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금 탭에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공제 탭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최대한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한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 나진수의 부양가족 등록 현황 이렇게 등록이 돼 있어요. 자녀가 셋이네요. 배우자 있고 네, 배우자의 총급여가 500만 원이 넘었죠. 소득자겠군요. 그러면 자료 2번을 보겠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내역이 있어요. 의료비는 나진수를 찾아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의료비에서 이제 잘 챙겨야 될 것은 안경 구입비가 있을 때는 50만 원 초과된 금액은 이 전체 합계에서 빼고 입력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의료비 지출 내역 중에 혹시 건강 증진이나 미용을 위한 의료비가 있다면 그건 또 역시 안경에서 50만 원 초과된 금액 빼고 입력하듯이 미용을 위한 거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는 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빼야 될 건 30만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700만 원으로 입력할 겁니다. 자, 인사급여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클릭하시고 나진수를 불러냅니다. 코드란에서 더블클릭 나진수 확인. 네, 불러내줬으면 의료비 탭을 클릭하고 부양가족 관계코드 더블클릭해서
낮은 수 본인이네요. 확인. 의료증빙 코드 1번, 건수 1, 지급액에다가 700만 원만 입력한다. 그 밑에 또 의료비가 하나 더 있나 봐요. 이것도 의료비죠. 환자는 나 하나. 자, 내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경은 없습니다. 따라서 나 하나의 의료비 320만원 모두 입력하면 됩니다. 자, 부양가족 관계 코드의 본인 밑에 더블 클릭해서 나 하나, 네, 나 하나 클릭하고 확인. 국세청 1번, 건수 1건, 금액은 320만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다음 페이지 576페이지에서 이제 국세청 자료 기부금 자료가 있습니다. 기부금. 자, 기부자 인적사항 나진수 본인이죠. 예. 자, 기부금이 230만 원짜리 하나하고 그 밑에 또 하나 있어요. 우선 국세청 자료 기부금부터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기부금 탭에 가셔가지고 관계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본인 나진수 확인. 자,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사업자 번호 116 82 144 26이다. 10자리로 되어 있는 거고요. 상호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코드. 여기서 코드라는 것은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은 법정 기부금의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기부 유형에 나와 있어요. 법정 기부금은 10번이다 라고 밑에 메시지 보이죠? 10. 건수 1건. 기부 대상 금액 2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2300000. 장려금 신청 없고요. 국세청 금전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또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기부자 나 두나 교회에 기부한 8만 원이 있습니다. 자, 본인 밑에 관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나 두나는 자녀죠. 확인. 자녀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입력합니다. 만약에 소득이 있는 자녀의 기부금은 입력해서는 안 돼요. 자, 기부처가 사랑교회고요. 아니, 사업자 번호 눌러야죠. 106 90 20116. 상호는 사랑교회. 코드는 이게 종교죠. 종교 41이죠. 건수 1건. 기부 대상 금액은 8만 원. 자, 구분이 이거는 국세청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요 밑에 메시지 보시면은 1번이 국세청이고 0번이 기타예요. 0번 넣어주세요. 금전 해주시고. 자, 기부금 2건을 입력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해버리면 안 되고 기부금 조정 명세로 가야 됩니다. 여기로 가야 돼요. 가고 나서 저 위에 있는 공제액 계산 정산 명세 보내기 이거 한번 또 눌러줘야 되죠. 그런 다음에 밑에서 공제금액 플러스 정산 명세 반영 이거 또 한번 눌러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예까지 해주셔야 끝난 거예요.
그래야 여기 정산 명세 탭에 갔을 때 우리 기부금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기부금의 세액공제란에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아까 그 절차를 생략해버리면 여기로 넘어오질 않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비. 나 하나의 교육비입니다. 대학교. 자, 그러면 교육비는 소득 공제 탭에서 입력하죠. 자, 나 하나를 찾고 오른쪽으로 스크롤해서 여기 교육비의 구분란을 클릭해서 대학생. 국세청 자료니까 대학생 오른쪽 상단을 클릭을 해서 40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바로 반영이 돼요. 입력만 여기다만 입력하면. 자, 이렇게 해서 연말정산 자료 데이터를 모두 입력을 했어요. 우리가 쉬었다가 그 실무수행평가 해보면 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